자, 지금부터 인문지문 5지문 지문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지문이 제일 어려워서 첫 번째 지문이 좀 설명할 게 많고,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출제 포인트 이쪽에다가 필기할 것도 많은데, 나머지는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유서, 중국 유서와 조선시대 유서 비교하는 거, 뭐 실학자들이 유서를 쓸 때 그 서양의 학문을 어떤 식으로 반영했나, 어떻게 받아들였나, 별로 할 게 없어요. 얘도 그렇고 북학파 대부분 아시니까 이 박제가와 이동무의 차이 뭐 이런 건데 간단하게 나머지는 할 거고 첫 번째 지문이 제일 어려우니까 첫 번째 지문을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보고 오시면 제가 문자로도 카톡으로 할 건데 꼭 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인문지문을 수업 시간에는 문제 위주로 좀 해제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영상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좀 문제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너희 반응 보고 하지 뭐 그거는. 자, 1달러 이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라는 사람이 지식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옆에 보시죠.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게 있고 지식 중에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과 확실히 관련이 있는 뭐 경험에 의존하는 나오지만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참이라는 것을 검증해야만 하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지식을 두 가지 분류로 한 거예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경험과 무관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수학적 지식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1 플러스 1 간단하게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 그럼 정말 1 플러스 1이 2인가? 경험이 이제 제가 얘기했죠. 저번에 경험주의, 실험, 관찰, 검증 뭐 이런 걸로 검증하는 건데 실험이나 관찰로. 근데 뭐 물 1리터 갖고 와봐. 또 물 1리터 갖고 와봐. 그래서 물 1리터랑 1리터를 합쳤더니 2리터가 아니라 1.9리터네? 중간에 물 어디로 갔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1 플러스 1이 1.9인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검증 안 하잖아요. 뭐 실험으로 쉽게 바뀌지도 않고 실험 결과로 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경험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경험과 무관하게 보통 참인 그쵸? 논리적 지식은 우리 저번에 했던 모순 그 명제 모순 관계 반대 관계 다루는 그 가능세계 했었죠. 그거랑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만약 Q라면 Q이다와 같은 논리적 지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알겠죠? 만약 Q라면 Q이다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논리적 지식이 있다. 만약 이영나가 여자라면 이영나는 여자다. 근데 얘는 문장 자체로 뭐 만약 이영나가 여자라면 이영나는 여자다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뭔지 알겠죠? 관찰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경험과 무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적 지식은 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눴죠. 과학적 지식은 경험에 의존한다. 뭐냐면 과학적 지식 아시잖아요.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게 어떤 가설이 있어요. 여기 나온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새로 발견된 금속 M이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이 있을 때 이걸로부터 예측을 끌어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다 라는 가설로부터 예측을 끌어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게 금속 앱이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이 정말 과학적 지식이 되려면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험, 검증, 관찰을 통해서 실험, 관찰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과학적 지식이라고 본 거죠. 과학적 지식을 실험, 관찰을 통해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경험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게 바로 과학적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식의 종류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눴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디테일을 잡아보시면 뭐 여기까지는 둘이 똑같이 지식의 종류를 나눴는데 여기서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 누적되는 어떤 가설이 누적되는 그 과정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과학적 방법에 대한 설명 조금 달라. 자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예측을 끌어냈을 때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예측이 맞으면 이 가설이 맞다 이렇게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당연히 예측이 틀리면 틀린 거고 일단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여긴 안 나오지만 뭐 반증되지 않는 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증 틀리지 않는 한 이거에 대한 반증이 나오지 않는 한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약간의 미시적인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측이 맞으면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구분이 되는 거니까 좀 잡아두시는 게 좋죠. 이런 종류의 정보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됐죠? 나눠지는 거. 자, 근데 이제 콰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콰인이 이달락의 맨 끝에 총체주의라고 나오죠? 총체주의자인데
이거는 다시 말을 하겠지만 이 글은 사실 끝까지 읽은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콰인이 총체주의의 주장을 한 이유가 뭐냐, 총체주의라는 어떤 주장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걸 알면 사실 이 글이 거의 다 이해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총체주의의 주장이 뭐냐면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야, 가설로부터 예측이 논리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예측이 가설로부터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설로부터만 나온다고 한 게 저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인데, 그러니까 가설로부터 예측이 나왔는데 가설에서만 예측이 틀리면 가설이 틀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콰인이 총체주의자로서 주장을 뭘 얘기를 했냐면, 아니 가설로만 예측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면은 가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기 이달락에 나온 것 같은 실험을 할 때 어떤 실험실의 조건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 조건, 실험실의 조건. 그 다음에 기존 지식이라는 거. 금속이 원래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가설, 기존 지식, 여러 조건을 다 합쳐야 논리적으로 예측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이 주장을 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예측이 만약 틀리잖아. 예측이 틀렸어. 그럼 원래는 저 논리 실증주의자랑 쿠퍼는 예측이 틀렸어. 가설에서만 나왔어. 그럼 가설이 틀리다. 버려. 가설 버려. 틀리는 거니까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콰이는 근데 가설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 지식도 있고 여러 조건도 있는데 예측이 틀렸다고 가설만 틀렸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게 여기 제가 써놨지만 기존 지식, 여러 조건 체크도 해놨죠? 이런 것들이 모든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예측이 틀렸어. 그럼 보통 가설이 틀렸다고 해. 근데 이제 콰이는 글쎄 가설이 과연 틀렸을까? 가설 말고 다른 것 때문 아니야? 기존 지식도 좀 틀릴 수 있고 여러 조건도 좀 틀릴 수 있고 좀 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설을 살려두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총체주의자들의 주장의 의의가 뭐냐, 왜 그런 주장을 했냐, 예측이 가설론부터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 기존의 뭐 여러 지식, 여러 조건 이런 것도 다 검증해야 돼, 이런 주장을 왜 했냐, 이걸 이해하면은 이 글을 50% 이상 이해했다, 한 70% 이해했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그게 뒤에 나오는데,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나오는데 바로 어떤 실용적 목적에 의해서입니다. 실용적 목적에 의해서 가설을 살려두려고. 왜냐면 가설을 살려둔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가설이 되게 효용적인, 그러니까 이 가설이 입증만 되면 지금까지 설명 못했던 되게 많은 과학적 지식들을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가설을 그래서 검증만 해서 얘가 진짜라는 것만 알아내면 과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가설로부터 나온 예측이 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설만 맞으면 다 설명되는데, 그럴 때 이제 총체주의자들이 약간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 가설이 되게 효용성이 있으니까 살려두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측이 틀렸다고 가설이 틀린 걸까?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은 가설 틀리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기존 지식이나 조건이 틀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렇게 책임 전가하듯이 가설 하나 살려두려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 가설이 굉장히 뭔가 실용적으로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체 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아까 말했던 논리 실증주의자랑 포퍼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지식의 종류를 이제 명제라는 개념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무관한 지식, 그거를 분석 명제라고 하고, 경험을 통해서 참으로 판별되는 지식, 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지식을 이제 과학적 지식 같은 종합 명제라고 나눈 거예요. 뭐 명제가 뭔지는 아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분석 명제, 경험과 관련 없이 늘 참인 명제는, 아이고 이런, 지워버렸네. 어디 갔지? 너네 필기해야 되는데 잠깐만. 됐나? 경험과 무관하게 참인 명제의 형식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썼죠? 동어 반복 명제가 있고요. 약간 논리학적인 거죠. 논리학적 지식. A는 A이다. 총각은 총각이다. 이런 건 어떤 경우에도 참이라는 거예요. 경험과 관련이 없죠. 무관하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콰인이 딴지를 건 건데,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명제도 분석 명제로 들어간다. 얘네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 그러니까 총각은 총각이다. 그러니까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이것도 이제 분석 명제로 들어간다.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이 되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이 잠깐만, 이 2번
두 번째 유형, 분석명제의 두 번째 유형은 뭐 이렇게 블라블라 얘기했는데 얘네는 결론만 일단 얘기할게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별건 아니고 순환론적 오류에 빠진다는 거야. 분석명제의 두 번째, 제가 숫자 있었죠? 두 번째 유형은 순환론적 오류에 빠진다. 그러니까 순환론적 오류가 뭔지 아시면 좀 쉬울 텐데, 예를 들어서 신은 있다. 왜? 신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 그럼 그 성경은 누가 썼어? 신의 말씀이야. 이렇게. 신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정당한 근거가 성경이야. 근데 성경의 정당한 근거가 다시 신의 존재에 의존한다. 이런 걸 이제 순환론이라고 해요. 순환론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콰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총각은 총각이다가 A는 A이다와 같은 이제 동어 반복 명제인데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는 문장이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면 걔네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논리 실증주의자랑 포퍼가. 왜냐면 둘이 동의어적 표현이니까. 왜 얘가 분석 명제가 될 수 있지? 즉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지? 왜냐면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어적 표현이니까, 동의적 표현이니까. 그럼 이제 콰인 또 물어보는 거야. 왜 동의적 표현인데? 언제나 바꿀 수 있으니까, 총각하고 미혼의 성인 남성은 언제나 바꿨을 수 있으니까, 환원 가능하니까. 근데 애초에 왜 환원 가능한 건데? 왜 얘네가 분석 명제야? 왜 둘이 항상 환원 가능해? 동의적 표현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왜 동의적 표현이야? 그랬더니 언제나 환원 가능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순환론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다 이해 못했어도 이런 식으로 순환론적 오류에 빠졌다. 뭐가? 얘네가 말한 분석 명제의 두 번째 유형이요. 두 번째 유형이 순환론적 오류에 빠졌다라고 이제 콰인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 명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 오류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콰인이 정리하기를 분석 명제 개념을 부정한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 경험과 무관한 명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번 잠깐 제가 질문을 해봅시다. 제가 질문을 할 땐 잠깐 스탑하고 생각도 좀 해보세요.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도 물어볼 건데, 왜 콰인은 분석 명제 개념을 부정해야만 했는가? 왜 콰인은 총체주의자 콰인은 경험과 무관한 명제가 없다고 했어야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랬을까를 이제 뒤로 가서 나오는데, 뒤에 가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야 모든 지식을, 뭐 중심부 지식이네, 이런 수학적 지식, 논리적 지식, 알겠습니까? 이런 경험적인, 사실 경험적으로 검증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지식인데, 이게 경험과 무관한 지식이 없다고 해야 예측이 틀렸을 때 가설 말고 그 기존의 지식, 뭐 논리적 지식이라든지 수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부정할 수가 있거든요. 걔네를 부정할 수 있어야만 가설이 살아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틀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콰인은 분석 명제와 같은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논리적 명제든 논리적 지식이든, 분석 명제가 논리적 지식, 과학적 지식, 그러니까 논리적 지식, 수학적 지식 이런 건데 그런 거 없다. 경험과 무관한 명제가 없다라고 부정한 거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지식은 다 경험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검증의 대상이 된다. 말은 걔네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진 않지만. 그래야 다시 말하지만 가설을, 예측이 틀려도 가설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가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중심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좀 경험과, 얘네는 무관하다고 했고 콰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무관한 거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이 좀 경험과 멀리 있는, 좀 간접적으로 충돌한다. 바로 경험에 의해 깨지지 않고 경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는 있지만 간접적으로 충돌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콰인이 개념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우린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중심부 지식은 경험과 간접적으로 충돌한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게 잘 안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수학적 지식이나 아니면은 논리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다.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끌어내려고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가 말한 분석 명제, 알겠습니까? 경험과 무관한 명제, 무관한 지식을 부정한 거다. 알겠어요? 고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제가 아까 했던 질문의 답이 뭐야? 왜 부정했다? 분석 명제 개념 왜 부정했지? 왜 이거를 중심부 지식이라고 말을 바꿨지? 중심부 지식은 분석 명제와 달리 경험과 어쨌든 관련이 있고,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무관한 건 아니니까, 경험과 무관한 건 아니니까 수정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최종적으로는 가설을 살아남게 하려고 한 거죠. 가설을 남기려고, 유용한 가설일 경우에. 됐죠? 그럼 다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콰인이 분석 명제 개념을 부정하고 자기가 다시 나눈 거야. 야, 지식은 말이야, 분석 명제, 종합 명제 이런 거 아니야. 중심부 지식하고 주변부 지식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내가 분류를 하는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주변부 지식은 간접적으로 충돌하긴 해.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견고해. 뭐 경험 한두 번에 그냥 부서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험이나 관찰. 근데 이제 주변부 지식은 경험과 직접 충돌해서 쉽게 참 거짓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라든지 관찰, 실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참 거짓이 판명 나는 애들인데, 그런 걸 주변부 지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쉬워요. 가설로부터 예측이 나왔을 때 예측이 보통 뭐 실험이나 어떤 검증,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검증되잖아요. 그래도 예측이 틀렸어. 예측이 틀렸다고 할 때 바로 사실은 사람들은 아예 주변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부터 수정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보통 가설은 주변부 지식에 가깝거든요.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설을 좀 실용적 목적에 의해서 좀 남겨두고 싶은데 예측이 틀려도, 이럴 때는 야, 중심부 지식도 경험과 무관하진 않아. 완전히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완전히 동떨어진, 서로 완전히 다른 유형의 지식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둘 다 경험과 관련이 좀 있어. 아까 논리실증주의자랑 포퍼는 야, 분석명제하고 종합명제는 완전히 달라. 둘이 완전히 달라. 얘는 경험과 무관하고 얘는 경험을 통해서만 검증돼. 뭐 이렇게. 알겠어? 완전히 달라라고 했는데 콰인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래야 중심부 지식도 수정의 대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이 사실 이 글의 핵심이에요. 인문지문은요, 이것도 일종의 요령인데, 보통 인문지문이 좀 쉽잖아요. 고1, 고2 수준에서는. 이제 고3 평가원으로 가면은 인문지문이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경험상 그럴 때 너무 어렵다는 거,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오는데, 보통 인문지문은 관점이거든요. 철학 인문지문은. 근데 뭐 얘가 이런 말 하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왜 당연히 일상적으로 맞아 보이는 말에 딴지를 걸지? 약간 그렇게 전개가 될 때 어려운데, 그럴 때는 요령이에요. 맨 마지막 단락을 좀 먼저 읽고 보면은 이런 말 하려고 이런 목적 때문에 총체주의의 목적이 이런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목적, 그런 주장의 목적성이 있거든. 왜 일반적이고 일상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거를 뒤집지? 라고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맨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고 목적성을 찾으세요. 그럼 훨씬 잘 보여요. 예, 그렇잖아요? 총체주의가 왜 콰인이 막 뭐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 해가면서 막 경험과 무조건 무관하진 않고 뭐 왜 이런 얘기 했냐? 왜 예측이 가설로부터만 나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기존 지식도 있고 조건도 있고 가설도 있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오달락이 나온 것처럼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예측 틀렸잖아, 이런 겁니다. 보통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하지만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알겠습니까? 되게 이 가설이 버리기 아까워. 그러면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한 거야. 가설 말고 다른 조건이나 뭐 약간 단단해 보이긴 하지만은 기존의 어떤 중심부 지식도 틀릴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가설을 받아들이는 거죠. 살려놓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뒷부분이 뭐냐면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인데, 일단 이거 오단락을 총체주의 주장의 유용성, 뭐 실용적 목적이 있었다, 이거랑 총체주의의 한계로 정리해 두시는데, 그쵸? 근데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좀 감이 좋은 친구 하나 있는데, 감이 좋은 친구가 좀,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 근데 약간 보통 겹쳐요. 감이 좋은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그 정도의 감이면 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까 이제 마지막 단락에 그 콰인의 총체주의 한계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앞으로 돌아가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감 좋진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런 친구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걔가 애지간히 꼼꼼히 읽는 거야. 꼼꼼히 읽는 습관이 들으면 촉이 생겨요, 진짜로. 논리실증주의자랑 포퍼가 명제를 두 가지로 나눴고, 분석 명제를 잠깐만요. 분석 명제를 이게 동어반복 명제하고 동어반복 명제를 환원할 수 있는 명제로 바꿔서, 그러니까 형식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분석 명제야. 근데 콰인이 지금 두 개 중에 사실 분석 명제의 형태가 두 개인데 얘만 부정했잖아요.
동거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는 순환적 오류다. 분석 명제는 없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약간 지금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동거반복 명제는요. A는 A다와 같은. 네? 그렇죠. 총각은 총각이다. 이런 문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것만 반박하고 얘는 왜 반박 안 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문장의 총체주의의 한계의 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이다. 이제 그랑 비슷하게 논리적 형식에서 총체주의가 반박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인 건데 아까 A는 A다도 그렇고 봐봐. A이면서 우리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해. P와 나P 동시에 성립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 무모순율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어떤 가능 세계에서도 무조건 참이라고 했잖아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틀렸고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 이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잖아요. 뭔지 알겠죠? 둘 중에 하나는 참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얘는 무조건 참인데 이건 경험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논리학의 그냥 명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정말로 경험과 무관하지 않느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논리학 명제로서 경험과 무관하게 늘 참이잖아. 그러니까 콰인이 말하는 그런 경험과 항상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과 관련이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이런 그런 중심부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문장이 있다는 거죠. 명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명제가 여기선 지식이니까 그게 바로 총체주의의 한계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 글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거 듣고 꼭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그런 것만으로도 제 설명 듣고 그냥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독해력이 진짜 좋아지는 글이니까 꼭 다시 읽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좀 할 거예요. 총체주의 한계가 뭐야? 라든지 그 다음에 총체주의 왜 이런 주장하는 거야? 왜 콰인이 논리 실증주의자랑 포퍼가 한 그 지식의 분류에 대해서 부정하고 왜 분석 명제 그 중에서도 분석 명제의 개념을 부정할까? 왜? 이유가 뭐야? 그럼 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총체주의자의 입장을.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되게 쉬워요. 5분 10분 이렇게 할 거예요. 보세요.